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삐져나온 은빛 달빛이 바위 투성이 계곡을 어슴풀에 비추는 가운데 몽수는 맨발로 달리고 있었다. 발등은 돌에 찢겨 피가 맺혔고 숨은 이미 모굴대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산허리를 돌아선 바람 사이로 낮고 거친 사내들의 숨소리가 뒤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짐승처럼 가쁘게 헐떡이며 이어지는 소리들, 그것은 분명 그녀를 찾아 헤매는 외지 사내들의 발자국 소리였다. 이른 새벽, 아직 닭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다. 삼적골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 끝자락, 두견소라 불리는 옛 사냥터 근처였다. 여름 장마철이 막 지난 터라 땅은 눅눅하고 바람결에는 곰팡내 섞인 흙내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몽수는 절박한 숨결을 내뱉으며 갈라진 입술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는 식지 않은 땀이 흘렀고 찢긴 저고리 자락은 이슬 젖은 나뭇가지에 걸려 여기저기 뜯겨 있었다. 몽수나. 거기서 멈춰라. 괜히 도망쳐봤자 고생만 늘 뿐이야. 뒤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비릿한 웃음과 함께였다. 몽수는 몸을 웅크린 채 바위 뒤로 숨었지만 심장의 고동은 손바닥에 쥔 조약돌처럼 두근거렸다. 그들은 왜 나를 데려가려 했던 걸까? 복채라며, 돈벌이라며, 그 허울 좋은 말들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던가? 그녀는 본디 삼적골에 웃음 많고 인심 밝은 처녀였다. 부치는 고을 장터를 떠돌며 소금을 파는 장돌뱅이였고 몽수는 어미 없이 자란 탓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자랐다. 누구보다 인사성이 밝았고 허들의 시를 마다하지 않아 마을 어른들이 아끼는 고을의 명물로 불리곤 하였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새벽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계곡을 달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이는 외지에서 몰래 흘러들어온 왈패들이었다. 장터에서 풍문으로 퍼진 몽순의 예지력이 화근이었다. 고쟁이 하나로 비를 맞출 수 있다느니 스님의 조언을 받아 천기를 읽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이 되고 소문은 탐욕을 품은 자들의 귀에까지 닿아 있었다. 왈패들은 몽순을 기이한 능력의 처녀라 여기고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낮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밤중을 틈타 마을 뒤편 담장을 넘었고 가냘픈 몸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초가집의 허술한 문고리를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는 잠든 몽순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밧줄로 묶어는 자루에 넣어 산길로 끌고 갔다. 몽순은 겁에 질린 채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지만 어릴 적 장식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만약, 정말 만약 말이지.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끌려가게 되면 몽순아, 도망칠 틈을 노려. 그리고 달려. 어디든 달려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 말이 아니었더라면 몽수는 지금쯤 어디로 팔려가거나 어딘가 낯선 주막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신이 퍼뜩 든 그녀는 사내들이 방심한 틈을 타 자루의 매듭을 풀었다. 작은 바위로 손가락에 걸린 말을 문지르다 보니 밧줄은 점차 느슨해졌고 사내 중 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루를 찢고 뛰쳐나온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탈주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었다. 계곡 물소리는 점점 커져오고 발밑의 돌들은 점점 미끄러워지고 있었다. 다리에 감긴 고쟁이의 지푸라기는 젖어 무거워졌고 그 감촉은 오히려 그녀에게 익숙한 기운을 되살아나게 만들었다. 이 느낌. 비가 오겠구나. 곧 하늘이 어두워지고 굵은 빗방울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계곡물이 불어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발목까지 찬 물과 가팔라진 오솔길은 그녀의 움직임을 점점 더디게 만들었다. 숨소리가 커지면서 목구멍이 말라붙었고 어깨는 지쳐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낮고 단호한 남자의 음성이 울려왔다. 몽순이냐? 거기 있느냐?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천지사방이 소란한 와중에도 분명히 들렸다. 몽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숨 너머 안개 속에서 달려오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한 손에는 장돌뱅이들이 쓰는 집지팡이를 든 채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장식이었다. 장식은 몸을 던지듯 그녀 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를 보자마자 옷자락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느냐, 몽순아.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이냐. 그의 목소리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몽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장식은 땅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까스로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장식이 왔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퍼붓기 시작한 장대비가 두 사람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의 지난 고통을 씻어주려는 듯 한없이 쏟아지는 여름비였다. 그렇게 숨가쁘고 위태로운 몽순의 도망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앞으로 시작될 더 크고 기이한 이야기를 알리는 전주곡이기도 하였다. 비에 젖은 옷자락이 다리에 붙어 찰싹거렸다. 산속 깊은 곳, 장식은 몽순을 업은 채 묵묵히 길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나 그 어깨에 얹힌 무게는 천근 같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장식의 이마엔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렀고 소나귀에는 안간힘이 배어 있었다. 산길은 거칠고 미끄러웠으며 하늘은 도무지 개일 기미가 없었다. 바람 속에는 꺼림칙한 습기와 풀잎 사이를 파고드는 한기마저 스며 있었다. 장식은 방향을 틀어 옛사이길, 나무꾼들 사이에서 까치목이라 불리던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마을에서 외진 곳까지 이어지는 지름길이자 무언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몰래 쓰이던 숨은 통로였다. 어릴 적 장식은 종종 이 길을 따라 장터까지 나무찜을 지고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때론 몽순과 함께 숨바꼭질하듯 뛰어놀던 기억도 서려 있었다. 지금 이 길을 다시 걷게 된 까닭이 그녀를 구하기 위함일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참을 내려와 삼적골 어귀가 가까워질 무렵 비는 점차 잦아들고 하늘에는 희미한 붉은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장식은 외길 옆 낡은 정자에 잠시 멈춰 섰다. 거적을 깔고 그녀를 조심스레 눕히자 몽수는 미동 없이 눈을 감은 채 숨소리만을 가늘게 이어갔다. 장식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직 열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허리춤에서 집주머니를 꺼내 조심스레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자 몽수는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좀만 더 견뎌라. 이제 거의 다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실려있는 마음의 무게는 실로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장식은 어린 시절 어느 겨울날을 떠올렸다. 몽순이 엿장수가 떨어뜨린 엿강정을 주우려다 논두렁에 빠졌던 일, 온몸이 물에 젖은 채 벌벌 떨던 그녀를 업고 장식은 그날도 이 길을 내리달렸다. 그때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고 그는 말없이 걸었다. 추위에 떨며 그의 등에 몸을 기댄 몽순이 작게 중얼댔던 말이 여전히 생생했다. 장식아, 내 등은 따뜻하다. 그녀의 무의식 속 속삭임 같은 말 한 줄이 장식에게는 자그마한 맹세가 되었었다. 그 따스함을 다시는 잃게 하지 않겠노라고. 정자 아래서 짧은 숨고르기를 마친 장식은 그녀를 다시 업고 천천히 마을로 향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마을은 잠잠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다만 저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퍼지고 장독대에 떨어지는 빗물이 간헐적으로 땅에 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고요한 어둠 속을 뚫고 장식은 마침내 몽순의 집 담장 앞에 도달했다. 그 집은 본래 초가였으나 최근 기와를 올리고 문지방을 새로 다듬으며 어느덧 번듯한 살림살이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딸이 사라진 충격으로 밥도 들지 않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박씨가 있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안타까움에 넋을 잃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장식이 문을 두드리려던 그때 안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몽순의 집 이웃이며 한때 그녀를 젖동량으로 키워주던 최노파였다. 노파는 장식의 품에 안긴 몽순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몽순이가 돌아왔구먼. 어서 들어오게나, 장식이. 그 소리에 마당으로 뛰쳐나온 이웃들과 지붕 밑에서 숨죽이던 몇몇 어른들까지 하나둘 몰려들었다. 몽순을 방에 눕히고 장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렸다. 누워있던 박씨는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눈을 떴고 침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쉰 듯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장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없이 박씨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박씨는 한참을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며 눈물을 쏟았다. 지붕 위에서 떨어지던 빗물 소리조차 그 순간만큼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작은 초가지붕 아래 하나둘 모여들었다. 장식은 긴 여정을 마친 뒤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조용히 전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야기가 끝났을 무렵엔 모두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올렸다. 스님이 일러준 고쟁이와 천기의 정체, 납치범들의 관계, 그리고 장식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모두가 마치 오래된 설화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삼적골은 다시 한번 몽순의 이름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기심 섞인 명물이 아니라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처녀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편엔 언제나 장식의 뒷모습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환한 불빛 너머 깊은 밤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그녀의 방 창가를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처럼. 새벽달이 3번 울고 난 뒤였다. 몽순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채 숨을 깊이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아직도 무거웠고 악몽처럼 스쳤던 기억들이 눈꺼풀 뒤편을 자꾸 어른거렸다. 그러나 아버지 박씨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짚고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려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지만 그녀는 몸을 다잡고 맷돌 옆의 항아리에서 묵은 쌀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쌀뜨물이 항아리 속에서 옅은 뿌연 물결을 일으킬 때 몽순은 그제야 자신이 다시 집에 있다는 사실을 또렷이 실감할 수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쌀을 안친 뒤 그녀는 뒷곁으로 돌아가 소금 포대를 걷어들였다. 장맛비에 젖은 포대들은 눅눅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고 집근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집결이 손바닥을 간지리는 그 촉감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은 익숙한 감각이 마음을 붙들어주는 듯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천기가 아니라 자신이 여태 지켜온 삶의 자취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날 오전, 몽순은 예전처럼 우물을 다녀오고 마당의 채소밭에 물을 주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를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눈이 커지며 놀라워했고 누군가는 반가움에 두 팔을 벌려 끌어안기도 하였다. 골목 어귀에 최노파는 울먹이며 말했다. 몽순이야.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게 이 노인네에겐 기적이다. 하늘이 자비를 베푸신 게야. 그 말에 몽순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올렸다. 다만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도 섬뜩하게 배어있는 일말의 경외와 두려움을 그녀는 감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긴 자에 대해 종종 신령한 기운이 깃든 존재로 여겼고 특히 그녀처럼 기이한 소문이 엮인 처녀라면 더더욱 그러하였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몽순의 집을 찾아왔다. 중년을 훌쩍 넘긴 이장은 사방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어른으로
예로부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앉자마자 말없이 찻잔을 받았고 차를 한 모금 머금은 뒤 낮게 입을 열었다. 몽순이, 자네가 돌아온 뒤로 마을에 다시 안온한 기운이 도는 듯하네. 예전처럼 비 예보가 틀림없다더구먼. 몽순은 웃음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장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내 말을 이었다. 사실 서울서 온 사대부 한 분이 자네 이야기를 들었다네. 관아와 연이 있는 분이라 하였고 자네를 도성으로 데려가고 싶다더군. 그 말이 떨어지자 몽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장을 바라보았다. 이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덧붙였다. 자네가 무슨 능력을 지녔든 그건 하늘이 내린 복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할 짐이기도 하네. 이 마을 안에서 자네를 아끼는 이들은 많지만 세상은 그러하지 않지. 그날 밤 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식은 마당에서 도구를 손질하며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이 그녀의 손등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장식의 등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허나 아무리 바라보아도 답은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장이 도성 얘길 하시더이다. 박 씨는 말을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동작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짐직강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염려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러고는 낮게 말을 건넸다. 그자들이 내 능력을 복이라 부를지 아니면 요사스럽다 할지 누가 아느냐. 이 아비는 내가 예전처럼 이 마을에서 논밭 걷고 빨래 너는 몽순으로 살아주었으면 싶다. 그 말은 비단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이름은 널리 퍼지고 있었고 도성뿐 아니라 인근 고을에서도 조심스레 그녀의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단지 날씨를 묻기 위해서 혹은 운수를 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골짜기 건너 장의 마을에서 온 젊은 부부가 그녀를 찾았다. 남편은 아내가 병을 얻은 뒤로 기력이 쇠한 채 낫지 않는다며 혹여나 그녀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싶다고 하였다. 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부인께서 언제부터 그러하셨습니까? 꽃 피기 전, 초봄부터입니다. 약도 써보고 기도도 드려보았으나 이제는 무릎조차 굽지 못할 지경이라서. 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부인의 손을 잡아보았다. 손끝은 찬기가 감돌았고 피부는 얇게 말라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은 바람이 몹시 거셌고 멀리서 까치 한 쌍이 기와지붕 위를 날아올랐다. 이번 보름이 지나기 전 따뜻한 달빛 아래에서 개울물에 손을 담그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개암나무 잎에 이슬을 받아 그 물로 머리를 감기면 하늘의 기운이 조금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 부부는 절을 하며 돌아갔고 그녀는 그날 밤 무언가 놓쳐버린 듯한 깊은 허기를 느꼈다.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이 되어 어깨를 눌렀고 그녀 스스로의 힘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아득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소금 포대를 꺼내어 고쟁이를 손질했다. 그 무뚝뚝하고 거칠었던 감촉이 어느새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하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삶의 감각과 애틋한 기억이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소박하고 단단한 일상이 있음을. 장식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무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엔 한 줄기 빛처럼 꿰뚫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말없이 함께 앉아 달빛을 맞이하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한 순간이었다. 몽수는 장식의 어깨에 가볍게 기댄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을 어귀 너머 다음 비가 올 기척이 느껴지고 있었다. 해가 다 기울고 붉은 석양이 논둑을 물들일 즈음 장식은 삽과 도리깨를 짊어진 채 고을 어귀의 작은 주막 앞에 당도하였다. 장식은 며칠 전부터 삼적골을 넘어 도성에 가까운 외곽 마을들까지 수소문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갈라지고 어깨엔 먼지가 내려앉았으나 발걸음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몽순이 납치되었던 지난날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한마디 맹세가 있었다. 내가 어디 있든 반드시 찾아가겠다. 그 다짐이 그의 뼈와 살을 이끌고 있었다. 주막은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장정들로 북적였다. 장식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주막 참모가 집신을 털고 주방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에 낯설미 비쳤지만 그녀는 곧 익숙한 태도로 술상을 내오며 물었다. 어이구, 나그네 얼굴이 영 지쳐 보이시네요. 물 한 사발 드릴까요? 장식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 말했다. 이곳 근처에서 검은 고쟁이를 입은 처녀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머리는 길고 눈매가 선하지만 표정은 좀 서늘하고 목소리는 또랑또랑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지요? 찬모는 눈썹을 찌푸리며 손을 턱에 대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며칠 전 골장 너머 포구에서 올라왔다는 산에 둘이 이상한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와선 날마다 그 애한테 먼 놈의 점을 보라며 장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이다. 그런데 그 처녀라는 것이 종일 앉아만 있고 말도 거의 없었어요. 얼굴도 헬쑥하고 흰 속옷이 아닌 거칠어 보이는 집결 옷을 입고 있었다던 말이 생각나긴 하네요. 장식의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레 더 물었다. 그 처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람들 말로는 점이 하나같이 틀려서 장터 상인들한테 원망을 잔뜩 들었대요. 그날 밤으로 사내 둘도 그 처녀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아마 이 근방에 더 머무르진 않았을 거예요. 장식은 찬모에게 깊이 인사를 하고 주막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품에서 조심스레 한 조각의 나무패를 꺼냈다. 그것은 얼마 전 장터 대문 기둥 뒤쪽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나무결 사이에 얇게 새겨진 글자 하나. 장, 그의 이름이었다. 몽수는 자신이 낯선 곳에 끌려간 후에도 장식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이 나무패를 통해 증명되었을 때 장식의 눈가에는 말없이 뜨거운 기운이 맺혔다. 그날 저녁, 장식은 장터 근처의 폐주막 헛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달은 흐렸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엔 오직 하나, 몽순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결연한 뜻만이 살아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장식은 인근 고을의 연못가 마을에 이르렀다. 장터가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장식은 틈날 때마다 천막 상인들에게 몽순의 인상착의를 전하며 그녀의 흔적을 좇았다. 그러던 중 주막의 허름한 찬모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혹시 집고쟁이 입은 아가씨라면 며칠 전 뒷골목에서 술판 벌인 자들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걸 보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들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아이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 같더이다. 장식은 재빨리 그 뒷골목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헛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는 허리 숙인 채 이리저리 뒤졌고 마침내 한켠에서 낯익은 조각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몽순이 즐겨 쓰던 손수건의 자락이었다. 장식은 그 조각을 손에 꼭 쥐고 뒷담장을 넘으며 중얼거렸다. 몽순아, 넌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 순간 맞은편 주막 문이 열리며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퍼졌다. 장식은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엿보았다. 주막 한 구석,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이 사람들 틈에 휘말려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거칠게 손짓하는 사내 둘이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장식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하였다.
그녀였다. 몽순. 헝클어진 머리에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히 그녀였다. 장식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와중에도 그는 그녀 앞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몽순이. 나다. 장식이야.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몸을 내맡겼다. 장식은 그녀를 두 팔로 단단히 끌어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떨며 서 있었다. 그들은 다시 마주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재회의 순간 마치 잃었던 조각이 맞춰지듯 몽순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장식은 그동안 걸어온 모든 발자국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음을 실감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두 사람 사이엔 따스한 햇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식의 등에 엎인 몽순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다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갯마루를 넘을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치고 장식의 등은 예전처럼 넓고 단단하였다. 땀과 먼지가 뒤섞인 그의 채취는 몽순에게 생명의 냄새처럼 느껴졌고 그 속에 깃든 무언의 따뜻함은 어느 약보다도 깊이 스며들었다. 그들이 삼적골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중천을 막 지난 시각이었다. 논두렁에선 장정들이 타작을 하고 있었고 우물가에선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 빨래를 헹구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그들을 발견한 이는 마을 어귀의 장독대 아래에서 참외 껍질을 벗기던 최노파였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며 몽순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넋이 빠진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이고 세상에. 몽순이. 돌아온 것이냐, 얘야. 그 외침에 이웃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사람들은 삽시간에 장식의 주위를 둘러쌌다. 몽순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하였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희미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탄성, 눈물 섞인 환호, 아이들의 소리 없는 경외. 모두가 그 순간에 모여들었다. 장식은 말없이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몽순의 진마루로 향하였다. 박씨는 병석에 누운 채 자리에 엎드려 있었고 방 안엔 약탕기가 은은한 김을 내고 있었다. 장식이 문지방을 넘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멎는 듯하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몽순을 내려놓았다. 박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는 무너진 듯 몸을 떨었다. 몽순아. 정녕 내가 맞느냐? 그 울음은 한 아비의 혼과도 같은 울음이었다. 생이 다하도록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여겼던 애틋함,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기적에 대한 감격이 뒤섞인 소리. 몽순은 기운 없는 팔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마디마디 굳은 그 손에선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날 밤, 장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몽순의 방창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은 끝내 꺼지지 않았고 마당에 들이운 그의 그림자도 끝없이 길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된 발걸음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다시 일어나 웃을 수 있기를, 다시 예전처럼 그가 부르면 뒤돌아보며 눈을 마주쳐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난 뒤 몽순은 겨우 마당을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녀는 볕이 드는 처마 밑에 앉아 부지런히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고 옆에는 낡은 소금 포대가 풀어 헤쳐져 있었다. 그것은 장식이 먼 길에서 지고 온 포대였으며 그녀는 그 집결을 하나하나 뽑아 고쟁이를 다시 짜고 있었다. 고쟁이를 손에 들고 있노라면 왈패들에게 끌려갔던 나날이 꿈결처럼 멀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하였다. 왜 그녀의 감각은 사라졌고 다시 돌아왔는가? 왜 비단옷을 입었을 땐 예지력이 멎었고 소금포대 고쟁이를 입었을 땐 다시 감흥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한 옷의 차이를 넘어선 삶의 뿌리와도 같은 문제였다. 장식은 그날도 나무를 하러 가기 전
마당 끝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몽순아, 그 고쟁이 다시 지으려는 것이냐? 몽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짚을 꼬았다. 그녀의 손끝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장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어릴 적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지. 어떤 처녀가 바람과 비를 읽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깃든 물건을 잃자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허나 알고 보니 그 능력은 물건에 깃든 것이 아니라 그 처녀가 살아온 방식에 깃들어 있었다 하더라. 그 말에 몽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그녀는 장식을 바라보며 묵묵히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무언의 답이 되었다. 자신이 믿어온 것이 비록 헛된 미신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성실함과 진심은 분명히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에서 다시금 비 소식이 떠돌았다. 구름이 짙게 깔리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3355 몽순의 집을 찾았다. 누구는 내일 장터에 곡식을 낼 수 있을지 물었고 누구는 나들이를 미뤄야 할지 물었다. 몽순은 모두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은 아마 오후 해 기운이 기운 뒤 첫 빗방울이 떨어질 겁니다. 그 전에 다녀오셔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다. 마당에 홀로 남은 몽수는 자신이 만든 고쟁이를 들고 조심스레 옷고름을 정리하였다. 몸에 걸친 고쟁이는 여전히 거칠고 뻣뻣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를 지켜준 바탕이었고 고향을 되찾아준 징표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미세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멀리 장식이 나무짐을 지고 돌아오는 길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위에 하늘이 조용히 축복을 내리는 듯하였다. 초가을의 하늘은 투명하되 묘하게 속을 알 수 없었다. 햇볕은 따사로웠지만 그 끝자락엔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묻어 있었고 바람결엔 마른 들풀의 냄새가 실려 있었다. 삼적골의 들녘은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삭들로 출렁였고 마을 사람들의 손놀림도 부지런히 들판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몽순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에 갇혀 있었다. 마을 곳곳에서 그녀를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내일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는 않을지를 물어오던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예지라 불리는 그녀의 감각이 실로 맞아떨어지고 그 정밀함이 소문으로 번지자 외지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삼적골을 향하게 하였다. 장터 상인들이, 약장수가, 도성에서 온 기생단의 앞잡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직을 가진 자라 자칭하는 양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부드러운 미소와 공손한 말투로 다가왔지만 눈빛은 매끄럽고 계산적이었다. 그들은 정중함으로 포장된 요구를 내놓았고 때로는 금은 패물과 비단을 앞세우기도 하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한 사내가 말 위에서 내려오며 몽순의 집 앞에 당도하였다. 나무결이 반듯한 주자문 비단을 걸친 채 검붉은 조필 모자를 눌러쓴 그는 제법 수려한 외양을 지닌 중년의 양반이었다. 이름은 윤백산이라 하였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문필가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라 자칭하였다. 박 씨는 집 앞 창독대에 앉아있던 장식에게 눈짓을 하였고 장식은 묵묵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몽순에게 그 사내의 방문을 알렸다. 몽순은 마루 끝에 앉아 지푸라기를 다듬다 말고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토록 잦아지는 방문자들 속에 언젠가 가장 위험한 이가 도착하리란 예감이.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밑바닥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와 윤백산과 마주했다. 사내는 공손한 듯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흘러도 바람의 뿌리는 알 수 없기에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씨께선 하늘의 뜻을 보는 능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대소인민의 기륭화복을 미리 짚어내신다지요. 몽수는 말을 아끼며 고개를 숙였다.
단정히 따은 머리 뒤로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망설임을 대변하고 있었다. 윤백사는 조용히 눈길을 떨구고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이 제주가 더 많은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자 함입니다. 도성엔 춘궁기를 대비한 관계 계획이 있고 왕실은 천재지변을 미연에 막을 방도를 늘 강구하고 있지요. 아씨의 귀한 재능이 그 일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그 말은 말끔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몽순의 귀에는 그 음절 하나하나가 마치 가느다란 쇠사슬처럼 다가왔다. 도성을 향해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는 다시는 삼적골의 몽순으로 남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엔 순박한 이름 대신 신통력 있는 여인이라는 껍질이 씌워지고 소금포대 고쟁이 대신 비단옷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비단은 한때 그녀의 감각을 앗아갔던 그날의 공포를 다시 불러올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살이 옅게 내려앉았고 뒷산의 느티나무 잎새가 바람결에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답을 건네주는 자연의 언어였다. 몽수는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감사하옵니다. 그러나 제 힘이란 것이 그리 높고 귀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들바람에 귀 기울이고 나뭇잎 흔들림에 마음을 비우며 살아온 촌부일 뿐이옵니다. 세상의 기륭화복은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입술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더 이상 그 뜻을 부추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윤백사는 눈썹을 스치듯 움직였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라도 뜻이 바뀌시면 제 이 소첩을 마다하지 마시지요. 그는 말없이 수묵화가 그려진 두루마리를 내밀었고 그것을 장식이 대신 받아들었다. 사내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다. 그날 밤 박 씨는 딸의 방 앞에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스며들던 문틈 사이로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몽수는 조용히 집시를 꼬고 있었다. 아비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맺힌 주름은 깊고 무거웠다. 그 속엔 걱정과 안도의 그림자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장식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두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달빛을 바라보았고 잠시 후 장식이 낮게 말을 꺼냈다. 아재, 그 사내. 도성 사람답지 않게 눈빛이 번들거리더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도 느꼈다. 허나 그게 무얼 뜻하든 이제는 몽순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겠지. 그날 밤 몽수는 자신의 고쟁이를 끌어안은 채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예지한 비를 맞힐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선 누구보다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들판 너머 산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앞으로 걸어야 할 삶의 그림자처럼. 해가 동쪽 하늘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연한 구름이 산마루를 어루만지며 물결처럼 흘렀고 산새 소리는 이른 아침을 알리듯 고즈넉한 마을을 깨우고 있었다. 몽수는 마당에 놓인 작은 장독대 옆에 앉아 들깨잎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눈빛은 깊고 고요하였다. 입가에 머문 미소는 희미했으나 지난날의 어둡고 험난했던 시간들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옆에 놓인 소금포대는 이미 3번이나 삶아 바래진 상태였고 그 집결마저 한결 부드러워졌다. 몽수는 그 포대를 잘라 다시 고쟁이를 지으려 하고 있었다. 익숙한 작업이었다. 집시를 꼬고 바느질을 하고 허리끈을 끄는 일련의 과정은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그녀에게 평온을 안겨주었다.
며칠 전 도성에서 온 윤백산이라는 사내가 다녀간 이후로 마을은 조용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의 방문은 단지 몽순 개인의 일처럼 보였으나 삼적골 전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몽순이 도성으로 간다면 고을의 명예가 드높아질 것이란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그녀가 떠나면 마을의 버팀목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의 말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몽순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의 항아리를 채우며 낮이면 소금 포대를 손질하거나 뒷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다. 그 모든 행위는 기이한 신통력으로 사람을 놀래키던 존재가 아닌 그저 삼적골의 몽순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날도 마을 이웃인 한점내 아주머니가 가마솥에서 들깨국을 끓이다 말고 마당 너머로 몽순을 불렀다. 몽순이, 내가 요 며칠 점순내 할멈한테 대추 달인 물 가져다 준다지? 그 할멈, 알턴 속이 시원하다며 내가 해준 말에만 매달리더라. 몽순은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입니다. 겨울 앞두고 속병 앓는 건 더 위험하니 대추와 감초라도 매일 달여 드시는 게 좋지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고도 단정했다. 허튼 소리 없이 꼭 필요한 말만 골라 하는 그 태도에 사람들은 경외와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점점 몽순을 찾는 이들은 다시 늘어났고 그녀는 더 이상 한사코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진심으로 묻고자 하는 자리에만 대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익을 바라는 자, 이름을 팔려는 자,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겐 단 한마디도 허락하지 않았다. 장식은 그런 그녀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을 돌보고 소금을 말리고 밤이면 지푸로 새끼를 꼬았다. 예전처럼 장날이면 어깨에 멜대를 메고 장터에 나갔고 그때마다 몽순이 싸준 주먹밥을 품에 넣고 다녔다. 둘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았으나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장식은 뒷산 너머 무덤가 근처에서 수상한 인형을 발견하였다. 초저녁 무렵 짙은 안개가 깔린 산길을 따라 두 사람이 말을 나누며 내려오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윤백산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그의 옆에는 강건한 체격의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장식은 기척을 숨긴 채 관목 사이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윤백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인, 여전히 말을 듣지 않네. 힘으로라도 데려와야 할까? 그 말에 장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곧장 산을 내려와 박 씨에게 상황을 알렸고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마을 어귀를 지켰다. 장식은 대문 앞에 지푸라기를 놓고 도깨비불을 막는 부적을 묶었고 박 씨는 부엌에서 검은 콩을 볶아 제단을 차렸다. 그날 밤 몽순은 아랫목에 앉아 부드럽게 천을 꿰매며 두 사람의 눈빛을 지켜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걱정이 전해졌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다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다음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늘에서 내린 능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눈 마음에서 비롯된 감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여러분과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이 제게 무엇보다 귀합니다. 이제 저는 이 감각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이장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 뜻, 우리가 지켜드리리다. 이장의 말은 단호하고 묵직하였다. 그날 이후 몽순의 집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머물며 그녀를 지켰고 외지인들의 출입은 삼엄해졌다. 몽순은 그날 밤 고쟁이를 다 지어 마루에 널어놓았다. 달빛이 내려앉은 마당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 말은 바람결을 타고 뒷산으로 스며들었고 멀리서 산개구리 울음소리가 잔잔히 이어졌다. 그 밤은 삼적골에 이례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마치 모든 혼란이 지나간 뒤의 정적처럼
무언가 다시 시작될 것을 알리는 숨고르기 같은 밤이었다. 경복궁의 옛 담장을 따라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다. 종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래된 길목, 정호는 비단 같은 낙엽 위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낙엽 밟는 소리조차 경피하지 못한 그의 걸음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가을은 대지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정호의 마음속엔 서늘한 서풍이 불고 있었다. 그는 손에 천으로 감싼 작은 서찰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며칠 전 몰래 마을을 떠난 김윤재가 남기고 간 것이었다.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은 짧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조정 내에서 모종의 음모가 진행 중이며 그것에 연루된 이들 중엔 선왕 시절의 공신 후예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윤재마저 그러한 무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현실은 마음 깊은 곳까지 저리게 만들었다. 그날 정호는 서울 북부의 종친부 근처 작은 찻집에 몸을 숨겼다. 겉보기엔 허름하고 낡은 찻집이었지만 이곳은 조정의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이 종종 만나 말을 섞던 은밀한 장소였다. 찻집 주인인 박노인은 이미 정호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없이 안채로 그를 안내하였다. 작은 방엔 다다미 대신 황토로 다진 구들장이 깔려 있었고 벽엔 옛 제도 지도가 걸려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른 후 서찰을 꺼내 박노인 앞에 내밀었다. 이 글을 남긴 자는 김윤재라 하오. 그대도 아시리라. 박노인은 글을 받아 눈썹을 찌푸리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라면 예조 판서의 막내 아니던가. 지난달 내사 사건 때도 수상한 인물들과 자주 어울렸다는 소문이 있었소. 그가 무슨 연유로 이걸 정호 대감에게 남겼는지 그 진심을 가늠하기 어렵소이다. 정호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입을 축였다. 차의 향은 은은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또한 잃었다. 전란의 상흔 속에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조정으로부터의 명을 받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피로써 쌓은 충의가 아니라 은밀한 거래와 위선의 판이었다. 그 순간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은 정호와 비슷한 나이였고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윤재의 사촌형이자 현재 병조좌랑으로 근무 중인 김정서였다. 정호 대감, 제가 직접 나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대감 귀에까지 들어갈 줄은 더욱이.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 깃든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정서 대감, 나는 진실을 듣고 싶소. 윤재가 말한 음모는 도대체 무엇이며 조정은 왜 침묵하고 있소이까? 정서는 한동안 침묵했다. 마치 말할 수 없는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 아이는 너무 일찍 본 것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소. 조정 내 몇몇 대신들이 외세와의 비밀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고 윤재는 그것을 막으려 했소. 그러나 힘이 부족했지요. 그는 당신 같은 이를 믿었소.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에 정호의 손이 찻잔에서 미묘하게 떨렸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는 말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내 몫이겠지요. 윤재가 못다 한 일, 내가 마무리하리다. 정서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하오. 명분은 크나 칼이 향하는 곳은 위험하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엔 겁을 품지 않기를. 방 안은 이내 조용해졌다. 외부의 바람 소리만이 오래된 문사를 흔들었다. 찻집 밖의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고 서울의 가을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햇살을 새어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잠시 숙소로 돌아온 후 오래도록 뜰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서 있었고 낙엽은 가지마다 얇게 쌓여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머릿속에는 윤재와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젊은 날의 열기, 정의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그 순간 부드러운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효진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다. 춥습니다. 정오 서방. 이 밤바람에 오래 서 있으면 폐병을 앓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염려가 깊게 배어 있었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하여도 그대의 말은 내게 등불이 되오. 효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등에 그녀의 온기가 번지며 정호는 비로소 긴 밤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싸움이 단지 권세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윤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병든 조정에 남아있는 마지막 의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비록 외롭고 험하더라도 반드시 걸어야만 할 운명이었다. 그렇게 그 밤 정호는 다시 자신의 길을 정하고 있었다. 마치 낙엽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동짓달 초순, 대궐 북쪽의 백송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은 겨울 햇살에 비스듬히 비추인 채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람은 매서웠으나 그 사이를 뚫고 걸어가는 정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집신 밑창에 성긴 눈이 스며들어 차가웠지만 그는 오직 앞만 보았다. 그의 눈은 며칠째 붉었고 수염도 깎지 못해 턱선엔 희끗희끗한 털이 자라 있었다. 그러나 그를 보는 자는 그 안에서 초연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정호는 병조참판 유정관을 만나기 위해 가고 있었다. 유정관은 정호의 부친과 젊은 날부터 뜻을 나눈 사람으로 정호가 어려서부터 유사촌 어른이라 부르며 따르던 이였다. 최근 조정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은폐에 대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유정관의 손을 빌려야 했다. 유정관의 사전은 성북 동쪽 언덕에 자리한 소박한 기와집이었다. 문을 지키던 하인이 정호를 알아보고 놀란 듯 문을 열자 안에서 은은한 매화 향기가 흘러나왔다. 응접으로 안내된 정호는 방 안 가득한 책더미와 족자들 사이에서 나이 지긋한 유정관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시선엔 여전히 뚜렷한 기계가 살아있었다. 오랜만이로구나, 정호야. 이 한겨울을 뚫고 여기까지 온 사연이 가볍지 않을 터, 안깨나. 유정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진중함이 배어 있었다. 정호는 머리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서책을 내밀었다. 그것은 병존의 밀문첩 중 하나로 정서와 박노인의 도움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내부 기록엔 외세와의 은밀한 밀약시도, 무기 유통과 관련한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언뜻 보였다. 유정관은 그 문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마치 지난날의 동지들을 다시 마주하는 듯한 표정으로 잠잠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조정은 이미 병들 대로 병들었구나. 어찌하여 이런 것을 자네 손에 쥐게 되었는가? 정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김윤재가 남긴 흔적입니다. 그는 의문사로 처리되었으나 그 죽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그의 뜻을 이어받기로 하였습니다. 신의도, 혈연도 모두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제가 지킬 것은 오직 윤리를 향한 충의뿐이옵니다. 유정관의 눈매가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잃은 그는 벽에 걸린 옛 전장지도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젊은 시절, 나라의 앞날을 위해 몸을 던졌던 기억들이 떠오른 듯 긴 한숨이 방 안을 감돌았다. 정호야, 그대가 짊어진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 문서 하나만으로 조정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거센 저항이 닥칠 게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 중 몇몇은 이미 그 무리에게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침묵으로 눈을 감았지. 하지만 그는 다시 정호를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일어서야 하겠지. 내가 젊은 날 받은 은혜와 가르침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야. 정호의 눈빛에 빛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유정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 정호는 오랜만에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다. 수많은 배신과 의심 속에서도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며칠 뒤 유정관은 정호를 데리고 옛 동지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그들은 각자 처지가 달랐지만 여전히 한 줄기 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대사헌 출신의 원유익, 한성부 판관 이세훈,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서 은거 중이던 옛 서장 김우창까지. 정호는 그들과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하나의 의지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서울 북문 밖의 작은 암자에 들렀다. 그곳엔 김우찬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병든 아내를 돌보며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정호의 이야기를 들은 뒤 깊은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권세도 병졸도 거느릴 수 없으나 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겪은 것들을 서책으로 엮겠네. 그리하면 후일 누군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할 때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정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밖에선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쌀락눈이 처마 끝을 적시며 떨어질 때 정호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새로운 결심을 느꼈다. 진실은 때론 얇은 종이장에 담기지만 그 무게는 돌보다 무겁고 칼보다 날카롭다. 그는 그 진실을 등에 지고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이 침묵하더라도 그는 말할 것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더라도 그는 바라볼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스승과 벗들의 뜻을 잇는 길이자 정의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는 길이었으니. 성우는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고택 앞에 이르렀다. 집 앞 은행나무 아래엔 바람에 쓸려온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낡은 대문은 누군가의 발길이 드문 듯 반쯤 열려 있었다. 이곳은 그의 오랜 스승 이서훈이 머무는 곳이었다. 한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십수년 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물러나 지금은 조용히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는 처지였다. 성우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안채로 향하는 마당 한가운데 바람을 막기 위해 둘러놓은 대나무 발이 낮은 겨울 햇살에 살짝 흔들렸다. 안채 문이 열리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른 이서훈이 고요한 눈빛으로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나무 껍질처럼 마른 얼굴과는 달리 여전히 번득였고 세월을 초월한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한기에 올 줄은 알았으나 더 늦을 줄 알았지.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정이 있었다. 이서훈은 성운을 방 안으로 들이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주었다. 방 안은 매화 향기가 은은히 돌았고 고서와 목판본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참 숭늉을 마시고 난 뒤 성운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스승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김윤재가 생전 남겨두었던 밀서의 정본으로 정호가 정리한 필사본과는 달리 본인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긴 귀중한 증거였다. 이서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서체에는 급박함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 안엔 충성과 고뇌가 겹겹이 묻어났다. 윤재. 저 아이가 결국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을 남겼구나. 애통하구나. 그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예문관에서 윤재를 아끼던 그였기에 그 죽음은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예상처를 다시 덧나게 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성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조차 이젠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매번 누군가 죽거나 사라지고 남은 자들마저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서훈은 성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겨울 강 위에 선 얼음 같았고 깊은 고요 속에서 작은 파문 하나를 조용히 일으키고 있었다. 진실이란 반드시 모든 일을 구원하지는 않느니라.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남는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리라. 예나 지금이나 그리란 칼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이지. 그 말은 곧 성운에게서 무겁게 얹힌 책임감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따스한 불씨를 남겼다. 그는 스승이 늘 하던 말씀 중 하나를 떠올렸다. 옳은 길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걸어야 하는 법이다. 그날 밤 성운은 스승의 집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에서 밀서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그것은 곧 하나의 계보이자 진실의 혈맥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혈맥이 지금껏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성운에게 다시금 나아갈 이유를 안겨주었다. 이튿날 새벽녘 성운은 짐을 꾸렸다. 등에는 다시 김윤재의 밀서를 넣은 두루마리와 함께 스승이 손수 써준 추천서 한 통이 있었다. 그것은 조정 내에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예조판서 최영도에게 전할 서신이었다. 이서훈은 그 인물을 사람이 그릇은 크나 아직 뜻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자라 평했다. 성운의 발걸음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그리로 정해졌다. 성운아. 대문 앞까지 배웅을 하며 이서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길이 험하다 하여 돌아가지 마라. 세상은 어차피 험한 법이다. 하지만 그 험함 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끝내 바람을 이기고 서게 된다. 성운은 그 말에 말없이 절을 올렸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밑엔 쌀락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은 희미하게 구름에 가려 있었고 하늘은 흐리되 바람은 잦아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성운은 종로의 낡은 찻집에 도착했다. 이곳은 과거 김윤재와 종종 만남을 가졌던 장소로 조정의 기류를 은밀히 파악하던 이들의 교차점이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이름은 정만길이라 하며 과거 예조의 하급 관리였으나 지금은 연로하여 이곳 주인의 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정만길은 성운의 눈빛을 살피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안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오래전 예조에서 폐기된 문서들이 작은 상자에 모여 있었다. 정만길은 말없이 그 상자에서 봉인된 서찰 몇 통을 꺼내 성운에게 건넸다. 그중 하나는 다름 아닌 최영도의 친필 메모였다. 거기엔 예조의 진실은 먼지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말 한 줄은 성운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다. 조용한 울음, 먼지 속의 진실. 그 진실을 들어줄 자는 많지 않겠지만 성운은 이제 알고 있었다. 그 진실을 들어줄 자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성운은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밀서, 등에는 의지, 그리고 눈빛엔 옛사람들의 뜻이 깃들어 있었다. 봄은 아직 멀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한겨울을 넘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되 그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이는 바로 하늘의 뜻과 사람의 길이 마주하는 지점에서 피어난 한 줄기 의의 길이었다. 성운은 찻집에서 받은 문서와 스승의 서신을 품에 넣고 곧장 예조판서 최영도의 사저로 향하였다. 성균관 동편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울창한 향나무 숲이 둘러싼 고택이 하나 보인다. 그곳이 바로 최 판서의 거처였다. 예조는 유학의 도리를 맡는 관서로 그 수장이 거주하는 집답게 외양은 소박 하나 기품이 깃들어 있었고 담장 위로는 검붉은 감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성운은 마침내 입을 열어 이름을 밝혔다. 문지기 노복은 성운의 신분과 이름을 듣고는 안으로 들어가 알렸고 잠시 후 중문이 열리며 안채에서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나이가 50 중반으로 보였고
눈빛은 서늘했으나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혜가 숨어 있었다. 바로 최영도였다. 그는 성운을 마루로 이끌고 앉게 했다. 말없이 차가 올려졌고 은은한 차향이 방 안 가득 퍼졌다. 마당 건너편에선 늙은 국화가 고요히 피어 있었고 붉은 단풍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성운은 스승이 건넨 서찰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최영도는 그것을 펼쳐 읽으며 미간을 좁혔고 글 말미에 도달하자 천천히 눈을 감고 묵념하듯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이서훈 공의 필치가 맞소. 이 글이 내게 도달했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나를 아직 시험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지요. 성운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내는 복잡하였다. 그가 믿고 찾아온 이가 과연 끝까지 뜻을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때 최 판서는 성운을 향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김윤재. 그 아이가 떠난 후로 나는 더 이상 조정의 말과 그를 믿지 않게 되었소. 진실은 늘 어딘가에 묻히고 바람을 따라 흩어지니 말이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차잔을 살짝 돌리며 말을 이었다. 진실이 사라졌다고 하여 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김윤재는 생전에 나를 찾아왔었소. 밀서를 보여주며 조정의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한다 하더이다. 나는 그때 그의 눈을 보고 언젠가 누군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들고 올 것을 예감하였소. 성운은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윤재가 이미 이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다른 무게를 안겼다. 한 사람의 죽음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가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오래된 책장 사이에 숨겨진 작은 서랍에서 고문서 한 장을 꺼내 성운에게 건넸다. 그것은 과거 예조에서 은밀히 보관되던 보고서로 윤재가 수집했던 조정 내 비리의 단서가 담긴 것이었다. 그 속에는 몇몇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엔 성운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의 이름도 있었다. 오참지, 그리고 그 측근들의 이름까지도. 이 문서는 아직 조정에 오르지 않았소. 이유는 간단하오. 내가 망설였기 때문이지. 내 가족, 내 제자들 모두 이 일로 다치지 않기를 바랐소. 그러나 지금 그 바람이 허망했음을 안다오. 최 판서의 눈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꺾이지 않는 의지가 고요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운은 판서의 사저에 머물며 함께 대책을 논하였다. 그들의 대화는 차분하였으나 깊고 무거웠으며 말 한마디마다 저마다의 결심이 녹아 있었다. 결국 최영도는 결단을 내렸다. 내일 아침 나는 상소문을 올릴 것이오. 이 밀서와 보고서를 함께 묶어 중추부를 통해 어전으로 올릴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 그러면 대감의 안위는? 성운이 염려스레 묻자 최 판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 살았소. 다만 지금껏 입을 닫고 있었을 뿐. 하지만 옳은 말 한마디가 100만 병사의 검보다 무겁다는 것을 내 젊은 날의 나에게서 배웠지. 그 젊은 나를 다시 살겠소.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성운은 판서와 함께 중추부로 향하였다. 길가에는 아직 사람들이 뜸했으나 곧 종각의 종이 울리며 하루가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중추부 앞에서 판서는 마침내 상소문을 봉함하고 관리에게 건넸다. 그 문서 속에는 윤재의 밀서, 정만끼리 건넨 기록, 판서의 서명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곧 조정의 심장을 향해 던지는 작은 불씨와도 같았다. 그날 오후 성운은 조용히 판서의 집을 떠났다. 허리춤엔 다시 가벼운 천 가방만이 남았고 그의 눈빛은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집 앞 감나무가지 끝에 마지막 남은 홍시는 바람에 떨어져 땅에 닿았으나 그 씨앗은 어느 봄날 다시 싹을 틔울 것이었다.
성우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엔 남쪽으로. 진실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곳,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조용한 정의의 울림을 따라. 언젠가 그 울림이 세상을 다시 흔들 날이 오리라는 믿음 하나만을 품고서 성우는 한양의 장안 골목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최영도 대감의 상소가 올라간 날로부터 3일이 지났으나 조정은 묵묵부답이었다. 뜻이 닿지 않음은 슬픈 일이었으나 뜻이 거슬린다는 기미조차 드러내지 않는 침묵은 더욱 차가운 것이었다. 그는 북촌의 언덕에서 조용히 성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 너머로는 산등성이 넘어 황해도 연평포로 이어지는 길이 희미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성우는 초라한 행장을 가다듬고 산길을 탔다. 조정의 침묵은 단지 겁의 발로가 아니었다. 이미 내실 깊은 저항이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였다. 그는 지금 다시 그 뿌리로 향하고 있었다. 오참지의 근거지, 그리고 김윤재가 생전 마지막으로 마주하였던 진실의 무대. 그 모든 것이 연평포에 있었다. 길은 험했다. 늦가을의 산등성 위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멀리서 부는 해풍이 나뭇가지를 마른 종이처럼 울리며 흔들고 있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성운의 입김은 짙게 피어올랐고 그가 걸치는 누비 저고리도 금세 습기를 머금었다. 해가 뉘엿해질 무렵 그는 인근의 산사 하나에 이르렀다. 산사라기보다는 바위에 기대어 선 작은 암자에 가까웠다. 암자 앞에는 장작을 패고 있는 백발의 노승이 있었고 성우는 조용히 다가가 합장을 했다. 노승은 손을 멈추고 이방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녁이 차오르니 인연도 닿는구려. 묵으시게.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뒤따랐다. 암자 안은 소박하였다. 작은 목탑과 3층 불단, 그리고 오래된 향로 하나. 벽면엔 옅은 먹비드로 그려진 관세음보살의 탱화가 있었다. 노승은 그에게 따뜻한 미음 한 사발을 내주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릇을 들고 늙은 나무처럼 말을 아꼈다. 그러나 마음속엔 파도처럼 밀려드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눈에 검은 연기 들었소? 그 연기, 먼 산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대 안에서 피워낸 것인지 아는가? 성우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의 손등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어린 시절 마을 어귀화재에서 어린 동생을 구하며 입은 상처였다. 그는 그날 이후 불이라는 존재를 단지 두렵게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필요하면 따뜻함을 주지만 탐욕과 분노가 섞이면 무엇이든 태워 없애는 존재였다. 저는 진실을 태우지 않으려 합니다. 허나 거짓을 덮은 장막은 불로밖에 벗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노승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도 연민도 아닌 그저 삶을 오래 지켜본 자가 지을 수 있는 고요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긴 침묵 끝에 방 안 깊숙이 있던 작은 찻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도장 하나가 들어있었고 붉은 옥으로 만든 그것엔 연이라는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도장은 윤재가 두고 간 것이오. 그는 떠나기 전날 이곳에 들러 당신이 올 것을 말했소. 마치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던 듯이. 성우는 손끝으로 도장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며 마치 윤재의 손길이 시간 너머로 전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희미해졌고 그 순간 마음속의 망설임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암자를 떠났다. 노승은 멀리서 손을 흔들지 않았다. 그저 한 그루 소나무처럼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 등 뒤로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으나 그의 발걸음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이틀 후 성우는 연평포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에 나무는 낮게 자라고
집들은 모두 바람을 피하듯 낮게 기운 채 이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을 경계했지만 그중 몇몇 노인은 그의 외모를 물끄러미 보더니 수근거렸다. 저 눈빛. 윤재, 그이와 닮았네. 성우는 말을 아끼고 조용히 여관 하나에 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며칠간 몸을 숨기며 다시 정리된 문서들과 도장을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는 윤재의 밀서를 풀어 헤쳐 읽기 시작했다. 그 글에는 연평포 지방 관아의 이름과 오참지와 그의 하수인들이 지역 선창을 사유화하여 조세를 탄로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엔 한 구절이 남겨져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그걸 마주할 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나를 위한 복수가 아닌 백성을 위한 정의를 위해. 성우는 서서히 두 눈을 감았다. 깊고 긴 밤이었으나 그 안에서 그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오랜 어둠을 걷어내는 희미하지만 진실된 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불빛을 손에 쥐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일뿐이라는 것을. 성우는 연평포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섰다. 해가 서쪽 산등성 위로 기울며 붉은 기운이 바다 끝을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며 낮고도 깊은 울음을 토해냈고 저 멀리 바다새의 날개질이 물결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연평포에 도착한 지 사흘째, 윤재가 남긴 밀서와 도장을 품에 간직한 채 조용히 움직이며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이날 아침, 그는 장터에서 조용히 말을 꺼낸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검버섯이 얼굴에 가득하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반듯하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윤재가 죽기 전날 마을 공동우물가에서 어떤 사내들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그 사내들은 관아의 수령 오참지의 하수인들이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옆 바위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 무언가 묻혀 있을 것이오. 그 사내가 밤마다 드나들었으니. 그날 해질 무렵 성우는 노파가 가리킨 곳으로 조심스레 향했다. 바위 밑을 파보니 습기 어린 천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마모된 종이장 몇 장과 비단에 쌓인 작은 죽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죽간은 오래전 조정에서 하사된 상업권 관련 문서였다. 그 안에는 연평포 선착장의 일부 구역을 개인 명의로 불법 전매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명은 분명 오참지의 필체였다. 성우는 문서를 가슴에 안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등불 아래 펼쳐놓은 문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그 안에 섞인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그건 윤재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필체는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장씨 부인께로 시작된 그 편지는 마치 유언과도 같았다. 성우는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장씨 부인, 바로 장춘옥이었다. 춘옥은 연평포 항구 근처에서 작지만 조용한 찻집을 운영하는 과부였다. 그녀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넘었고 말이 적으며 정갈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다. 성우는 이튿날 새벽 찻집 문이 열리기 전 그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열고 나오는 춘옥은 그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 들어오시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할 듯합니다. 방 안은 담백한 향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종이에 싼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춘옥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곧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앞에 놓았다. 윤재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 먼저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당신에게 전해졌군요. 성우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고요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오참지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이 마을에서 어떤 짓을 자행해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춘옥은 묵묵히 찻잔을 들어올리며 성훈에게 말했다. 윤재는 증거를 모으며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왔지만 너무 늦었지요. 이제 당신이 그 뒤를 이으려는 거군요. 그녀는 그러고는 찻집 뒤편 다락방으로 성훈을 이끌었다. 다락방 구석엔 오래된 옷장 속 비밀칸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서 꾸러미가 나왔다. 그것은 윤재가 살아있을 때 모아놓은 세금 장부, 주민통계, 불법 징세의 내역, 심지어는 오참지와 외지 상인의 거래 서찰까지 포함한 치밀한 기록이었다. 이걸 어찌 숨기고 있었습니까? 성훈의 물음에 춘옥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가 쓰러진 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기다려왔습니다. 성훈은 그 문서들을 품에 안았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차오르는 결의가 심장을 두드렸다. 그날 밤 그는 여관에 돌아와 등불 아래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은 깊어졌고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성훈은 마을의 한복판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마을 장정들과 노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름도 없는 한 선창 창고 안에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둘러앉은 가운데 성훈은 조용히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문서들, 윤재의 죽음, 오참지의 만행. 처음엔 조심스럽게 듣던 이들도 이내 하나둘씩 얼굴을 붉히고 치를 떨었다. 특히 아이를 부역으로 잃은 어느 노인은 성훈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이제야 그 억울함이 드러나는구먼.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엔 등불이 하나둘 켜졌고 바람결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렀다. 마을은 긴 침묵을 깨고 있었다. 성훈은 다시 찻집으로 향했다. 춘옥은 말없이 그를 맞았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젖어들었고 바다는 잠잠하였다. 성훈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실은 불 속에서 나와야 빛을 얻는 법이란 것을. 그리고 연평포의 어둠은 오랜 침묵을 딛고 이제 스스로 걸어나려 하고 있었다. 성훈은 연평포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섰다. 해가 서쪽 산등성 위로 기울며 붉은 기운이 바다 끝을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는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며 낮고도 깊은 울음을 토해냈고 저 멀리 바다새의 날개질이 물결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연평포에 도착한 지 사흘째, 윤재가 남긴 밀서와 도장을 품에 간직한 채 조용히 움직이며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이날 아침, 그는 장터에서 조용히 말을 꺼낸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검버섯이 얼굴에 가득하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반듯하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윤재가 죽기 전날 마을 공동우물가에서 어떤 사내들과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그 사내들은 관아의 수령 오참지의 하수인들이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옆 바위 아래를 가리켰다. 거기 무언가 묻혀 있을 것이오. 그 사내가 밤마다 드나들었으니. 그날 해질 무렵 성훈은 노파가 가리킨 곳으로 조심스레 향했다. 바위 밑을 파보니 습기 어린 천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마모된 종이장 몇 장과 비단에 쌓인 작은 죽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죽간은 오래전 조정에서 하사된 상업권 관련 문서였다. 그 안에는 연평포 선착장의 일부 구역을 개인 명의로 불법 전매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명은 분명 오참지의 필체였다. 성훈은 문서를 가슴에 안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다. 등불 아래 펼쳐놓은 문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그 안에 섞인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그건 윤재가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다. 필체는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장씨 부인께로 시작된 그 편지는 마치 유언과도 같았다. 성훈은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장씨 부인, 바로 장춘옥이었다. 춘옥은 연평포 항구 근처에서 작지만 조용한 찻집을 운영하는 과부였다.
그녀는 이 마을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넘었고 말이 적으며 정갈한 품성을 지닌 여인이었다. 성우는 이튿날 새벽 찻집 문이 열리기 전 그 앞에 조용히 섰다. 문을 열고 나오는 춘옥은 그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 들어오시지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려야 할 듯합니다. 방 안은 담백한 향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종이에 싼 편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춘옥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곧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앞에 놓았다. 윤재는 늘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누군가 먼저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당신에게 전해졌군요. 성우는 그녀의 얼굴에서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고요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오참지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이 마을에서 어떤 짓을 자행해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춘옥은 묵묵히 찻잔을 들어올리며 성운에게 말했다. 윤재는 증거를 모으며 저항했지만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왔지만 너무 늦었지요. 이제 당신이 그 뒤를 이으려는 거군요. 그녀는 그러고는 찻집 뒤편 다락방으로 성운을 이끌었다. 다락방 구석엔 오래된 옷장 속 비밀 칸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서 꾸러미가 나왔다. 그것은 윤재가 살아있을 때 모아놓은 세금 장부, 주민통계, 불법 징세의 내역, 심지어는 오참지와 외지 상인의 거래 서찰까지 포함한 치밀한 기록이었다. 이걸 어찌 숨기고 있었습니까? 성운의 물음에 춘옥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가 쓰러진 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기다려왔습니다. 성운은 그 문서들을 품에 안았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차오르는 결의가 심장을 두드렸다. 그날 밤 그는 여관에 돌아와 등불 아래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은 깊어졌고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성우는 마을의 한복판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마을 장정들과 노인들을 불러 모았다. 이름도 없는 한 선창 창고 안에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둘러앉은 가운데 성우는 조용히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문서들, 윤재의 죽음, 오참지의 만행. 처음엔 조심스럽게 듣던 이들도 이내 하나둘씩 얼굴을 붉히고 치를 떨었다. 특히 아이를 부역으로 잃은 어느 노인은 성운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이제야 그 억울함이 드러나는구먼.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엔 등불이 하나둘 켜졌고 바람결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흘렀다. 마을은 긴 침묵을 깨고 있었다. 성우는 다시 찻집으로 향했다. 춘옥은 말없이 그를 맞았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젖어들었고 바다는 잠잠하였다. 성우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실은 불 속에서 나와야 빛을 얻는 법이란 것을. 그리고 연평포의 어둠은 오랜 침묵을 딛고 이제 스스로 걸어나려 하고 있었다. 성우는 이른 새벽 안개 낀 연평포 바닷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방파제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물결은 잔잔하나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노인의 깊은 한숨 같았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다. 한 손에는 윤재의 기록과 장춘옥이 넘겨준 장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가 들어있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도성으로 향해야 했다. 고요한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차츰 번지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바닷가 끝자락 오래된 목조 선착장에는 한 인형이 조용히 서 있었다. 김한수였다. 성운의 오랜 번니자, 이 모든 여정의 증인이기도 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운의 손에 무겁게 내려앉은 보퉁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떠나야겠구나. 성운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연평포의 어둠을 조정해 밝히려면
이 길 외엔 달리 방도가 없소. 오참지는 이미 마을에 손을 뻗쳤고 마을 사람들의 생계마저 틀어주려 하고 있소이다. 한수는 눈길을 피하며 천천히 말했다. 허나 조정까지 가는 길은 평탄치 않을 것이오. 오참지가 누구입니까? 본래 내금위에 몸담았던 자로 지금은 예조 판서와도 연이 닿아 있다 하지 않소. 성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정의감은 마치 겨울을 뚫고 핀 매화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가 품고 있는 것은 단지 문서와 기록이 아니라 진실과 생명의 무게였다. 한수는 조심스레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엔 묵은 은전 5잎이 있었다. 이건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적저에게 남긴 마지막 품삯이오. 먼 길 떠나는 그대에게 쥐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소이다.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로 다하지 못할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오랜 벗의 마음은 말보다 깊었고 침묵보다도 따뜻하였다. 그날 밤 성우는 마을 뒷산에서 조용히 장춘옥을 만났다. 그녀는 검은 천으로 쌓인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 안엔 옛 도포 한 벌과 조선 조정의 인장이 새겨진 낡은 행정문서가 있었다. 그것은 윤제가 생전 중앙의 어떤 관리로부터 비밀리에 넘겨받은 것이라 했다. 이건 마을 수탈과 관련된 조정 내부의 허가문서요. 외지 상인과 결탁하여 세곡 일부를 유실로 처리하고 실제론 그 이익을 나눠 가진 자들의 명단이 담겨 있어. 윤제는 이걸 세상에 드러내려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성우는 그 문서를 받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제 몫이요. 춘옥의 얼굴에 스치는 미소는 쓸쓸하면서도 단단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긴 밤의 대화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성우는 떠나기 전날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자 작은 학을 접어 나누어 주었다.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한 스승처럼 자리 잡았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밤마다 그들의 잠자리를 지켜주었다. 학을 건네며 그는 말했다. 하늘로 날아가는 학처럼 너희의 마음도 늘 곧고 맑기를 바라노라. 그 말을 듣던 소녀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성운 아저씨, 꼭 다시 돌아오실 거죠? 성운은 웃으며 소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엔 부드러운 온기와 약속이 실려 있었다. 반드시.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천천히 도포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올린 뒤 윤제의 도장을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달빛은 연평포의 골목골목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선착장을 떠났다. 작은 배에 오른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정갈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물결은 그의 배를 감싸 안듯 흔들었다. 노인은 입을 다문 채 마을 어귀에서 고개를 숙였다. 어린아이들은 작별 인사를 큰 소리로 외쳤고 장춘옥은 찻집 문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다. 연평포는 또 한 번 깊은 침묵에 잠겼으나 그 침묵은 이제 무기력이 아닌 결심이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엔 성운의 걸음과 목소리가 깊게 새겨졌고 그것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도성까지 이어진 긴 길 위엔 수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성운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진실을 품은 자였고 그 진실은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연평포의 억울한 그림자를 몰아낼 것이다. 조용한 파도 소리 속에서 하나의 시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